너는 그냥 쓰레기야. 이 반에 있는 것도 민폐다. 그 말은 교실 안에서 공기처럼 떠다녔다. 선생님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고 나는 매일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은 나를 유독 싫어했다. 아니, 싫어한다고 말하기엔 좀 더, 뭐랄까, 존재를 지우려는 느낌에 가까웠다. 수업 중에 나를 지목하지도 않고 질문을 해도 무시했고 심지어 발표 점수도 의도적으로 깎아냈다. 나는 성적이 그리 나쁜 학생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용하고 표현이 느렸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말끝이 자주 떨렸다. 그게 선생님에겐 답답하다는 이유였고 의지가 없다는 낙인이 되어 돌아왔다. 이런 애들은 그냥 사회 밑바닥으로 가는 거야. 한 번은 진짜로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화장실 칸 안에서 1시간 넘게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마주보지 못하게 되었다. 친구들도 어느 순간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쟤는 선생님이 싫어하는 애잖아. 괜히 얽히면 귀찮아져. 나는 교실 안에서 투명 인간이었다. 그해 겨울 나는 생애 첫 자퇴를 고민했다. 엄마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다. 내가 이기고 싶으면 끝까지 버텨. 그 말이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3학년이 되면서 담임은 바뀌었다. 새 담임은 나를 아무 편견 없이 대해줬고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걸어주는 친구도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진짜로 뭔가 바뀔 수 있겠다는 걸 처음 느꼈다. 나는 책상 밑에 손을 숨기고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전 과목 1등급을 목표로 공부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 선생님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다. 6월 모평에서 전교 3등, 수능에선 인서울 최상위권 대학 합격. 합격자 명단엔 조용히 내 이름이 있었다. 그때도 선생님은 내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복도에서 잠깐 눈이 마주쳤을 때 작게 인상을 찌푸렸을 뿐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그때 이미 그 사람을 이긴 거니까. 나는 웃으며 학교를 떠났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 후로 10년이 흘렀다. 나는 지금 청소년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아이들의 심리, 학습 동기,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상처들을 함께 다뤄주는 일을 한다. 처음엔 이 일이 나와 어울릴지 고민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았다. 왜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상처받은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알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감정 회복에 대해 자유주제로 강의 부탁드립니다. 행사 포스터를 봤다. 학교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다녔던 학교였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의 이름, 그 사람이었다. 학교 이름은 너무 익숙했다. 포스터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멎는 것 같았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곳, 내가 증명하고 싶었던 곳, 그곳에서 내가 강사로 초청된 것이다. 며칠 동안 갈까 말까를 100번쯤 고민했다. 가면 뭐해?
지금 와서 뭘 얻겠다고. 그런 생각이 계속 떠올랐지만 결국 나는 수락 메일을 보냈다. 그 메일의 제목은 참석하겠습니다. 강연은 3주 뒤였다. 나는 슬라이드 자료를 정리하며 수십 번 머릿속으로 그날의 장면을 시뮬레이션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떠오른 건 그 사람의 얼굴이었다. 내 고등학교 2학년 담임. 나에게 쓰레기라 말했고 사회 밑바닥이라고 단언했던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그 학교에 있었다. 교감으로 승진해 있었다. 난 지금 강사로, 그 사람은 지금 관리자네. 내가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르겠는 표정이 입꼬리에 맴돌았다. 그날이 다가오자 나는 일부러 옛날 다이어리를 꺼내봤다. 고등학교 시절 작게 메모해뒀던 기록들. 오늘도 나만 질문 안 시킴. 진짜로 말해버릴까? 쓰레기라고 한 거. 교무실 들어가기 무섭다. 그 글들을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뭔가 묵직한 게 다시 차올랐다. 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슬라이드 마지막 장에 한 문장으로 적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강연 당일 아침부터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차 안에서 몇 번이나 거울을 받고 떨리는 손을 문서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넌 이제 그때 그 애가 아니야. 그 말이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었다. 학교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냄새와 소리, 공기의 온도까지 기억 속에서 끌어오듯 느껴졌다. 로비 벽에는 내가 알던 교장 선생님의 사진이 아직 걸려 있었고 복도 바닥은 여전히 회색 타일로 반짝였다. 강연이 열릴 장소는 1층 시청각실이었다. 나는 입구에서 담당 교무를 만났고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말했다. 혹시 김은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와, 저희 선생님들 중에 은서 씨 제자였다는 분이 계셔서 다들 기대 많이 하시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이 온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강연을 앞자리에서 지켜볼 거라는 것도. 학생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나는 무대 옆에서 마이크를 조정하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잠깐 멈칫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단 한 번 마주쳤다. 그 표정은 내가 기억하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감정이 없는 무심한 얼굴. 하지만 나는 다르게 느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긴장하고 있다. 강연이 시작되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첫 시작은 내가 준비한 내용대로 청소년기 심리, 진로 고민, 그리고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 학생들은 집중했고 가끔 웃음도 나왔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 쪽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5분이 남았을 때 나는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다.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학생들은 조용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고등학생 때 저는 넌 쓰레기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라 교무실에서요. 그것도 담임 선생님에게. 교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그 말 이후 저는 몇 달을 화장실에 숨어 지냈고 아무도 없는 옥상에서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긴 후에야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는 무대를 내려왔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고 몇 명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교무실에서 간단한 간담회가 열렸다. 그 사람은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철우 서울고등학교 교감.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선생님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겠지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10년 넘게 나를 짓눌렀던 그 그림자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내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이메일 한 통, 딱 그것이 전부였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 메일을 10번도 넘게 다시 읽었다. 어느 날엔 무표정하게, 어느 날엔 씁쓸하게, 어느 날엔 정말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문장이 더는 나를 흔들지 않게 되었다. 너는 쓰레기야. 그 말로 얼룩졌던 학창 시절이 조금씩 조금씩 연기처럼 흐려졌다. 사람은 말로 무너지고 다시 말로 일어선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게 됐다. 그 후로도 나는 강연을 다녔다. 가끔은 상담 요청도 들어왔고 자기 자녀가 위축되어 있다는 학부모가 내게 메일을 보내오는 일도 많아졌다.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아이는 문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 10년 전 내게 가장 해주고 싶던 말이었다. 어느 날 서울 변두리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기 멘토링을 맡게 되었다. 처음엔 단발성이었지만 학생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학교 측에서 장기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은서 선생님이 오신 날은 아이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금처럼만 계속 오셔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조금 얼떨떨했다. 예전엔 어디를 가도 숨고 싶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걸 실감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그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 중 유독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이름은 세연이었다. 낯을 많이 가렸고 질문하면 고개를 푹 숙였다. 대답은 늘 괜찮아요. 저는 그냥 그런 애예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상담 신청서를 조용히 내밀었다. 내용은 짧았다.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들을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한 줄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다. 왜냐면 나도 예전에
똑같이 그렇게 적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상 얘기, 엄마가 한 말, 친구가 안 보낸 답장, 자기 목소리가 싫다는 말, 그리고 그 말들 사이사이에 작은 울음이 섞여 있었다. 몇 번의 상담이 지나자 세연이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저 언젠가 선생님처럼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아이는 어느새 내 10년 전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한 선생님처럼이라는 말은 그 누구보다 내게 큰 의미였다. 어쩌면 복수는 그렇게 끝나는 거였다. 누군가를 꺾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는 그 아이에게서 내가 이겨낸 상처를 조용히 건네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학교에서 마지막 강연을 하던 날, 세연이는 가장 앞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발표를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세연이는 나를 불렀다. 선생님, 이거요. 노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작은 다이어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선생님이 해준 말 전부 다 여기에 적었어요. 나중에 힘들어질 때 다시 꺼내보려고요. 선생님처럼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오랜만에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은서야, 너는 이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라졌고 너는 남아 있었다. 말로 다치던 아이가 이제는 말로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었어. 그게 내가 스스로를 처음으로 안아주는 문장이었다. 세연이에게 받은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은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이메일함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몇 달 전 그 선생님에게서 온 사과 메일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읽히지 않은 표시도 지워지지 않은 감정도 그 사람의 말은 끝이 났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내 안에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걸 정리하고 싶었다. 내가 복수로 끝낸 이야기를 완전히 끝내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한적한 북카페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10년 전 내가 쓰던 고등학생 시절의 공책 한 권,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손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 그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은서입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께 답장을 드리지 않았던 건 제가 아직 그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저는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고 용서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선생님이 제게 남긴 그 말, 쓰레기라는 말이 이제는 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가장 또박또박하게 써내려갔다. 선생님은 사라졌고 저는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고 제가 택한 결말입니다. 편지를 인쇄해서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들렀다. 봉투 앞엔 서울고등학교 교감선생님 귀하 라고 적었다. 그걸 우체통에 넣고 나니 이상할 만큼 어깨가 가벼워졌다. 그 사람은 이제 내 삶에 아무 영향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그걸 실감하자 나는 문득 웃음이 났다. 이게 진짜 복수구나. 그 사람은 여전히 교감이라는 이름으로 어딘가에 앉아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제 누군가의 이름이 되어 있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상담 일정은 여전히 가득했고 메일은 계속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전보다 훨씬 가볍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의 눈빛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어느 날 강연을 끝내고 나오는데 낯익은 이름으로 온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이철우 발신자 서울고 교감. 편지 잘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읽는 내내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평생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당신은 끝까지 내게 알려줬습니다. 그걸 은혜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 남은 시간 동안은 말을 더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더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슬픔도 분노도 미움도 모두 이미 어떤 문장과 함께 끝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았다. 예전 같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 시간인데 이제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 대신 내가 떠올린 얼굴은 처음 상담하던 날의 세연이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건넨 그 아이들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 자신에게조차.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세연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때때로 메일을 보내왔다. 요즘은 제가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선생님, 그거 알아요? 저 이제 발표도 해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내가 다시 살아낸 모든 날들을 다시 칭찬해 주는 것 같았다. 사람은 한마디로 무너지고 또 한마디로 살아간다. 그 말이 누군가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나는 매일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고 숨을 고르며 살아간다. 지금도 내 가방 속엔 그날 받은 노란 편지가 있다. 그리고 가끔 강연 전 무대에 오르기 직전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꺼내 읽는다. 선생님처럼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내가 걸어온 10년의 결말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앞으로 걷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다.